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이성계가 아직 조선을 건국하기 전 고려 말기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되어 안변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이성계가 홀로 산보를 하다가 마을 큰 버드나무 아래 한평상에 앉아 쉬고 있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이성계는 그곳에서 기이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여러 집의 닭들이 한꺼번에 울어댔고 이성계는 무너진 집에 들어가 석가래 3개를 등에 짊어지고 또 꽃이 떨어지며 거울이 깨지는 꿈이었습니다. 이 같은 꿈에 이성계는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꿈이란 말인가? 내 근래에 이러한 꿈을 꾼 적이 없거늘 참으로 이상하구나. 이렇게 이성계가 혼자 기이하다 여기고 있을 때 웬 노파 한 명이 다가와서 이성계 옆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꾸었던 꿈이 역시 매사 꿈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조금 전에 아주 기이한 꿈을 꿨는데 어디 해몽을 좀 해주시겠소? 이성계의 말에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됩니다. 그건 아니 됩니다. 저에게 장군님의 꿈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장군님 같은 분의 일을 어찌 저 같은 안하긴 노인네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장군님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설봉산이라는 산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산 속에는 토굴이 하나 있을 텐데 그 토굴에 가면 수행 중인 스님을 한 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 스님에게 꿈 해몽을 부탁해 보시면 아마 장군님께서 듣고 싶었던 말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파는 이렇게 본인이 할 말만 하고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성계는 다음 날 그 노파가 알려준 대로 설봉산 토굴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곳에는 노파가 말한 대로 스님 한 분이 벽을 마주한 채 수행에 열중이었습니다. 이성계가 슬쩍 인기척을 내보았지만 스님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 봐도 보통 스님이 아닌 듯하니 수행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야겠구나. 이성계는 속으로 이리 생각하며 스님의 수행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해가 저물어 갈 때쯤 스님은 이성계 쪽으로 돌아앉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를 찾아온 게 어느 짐승인가 사람인가? 이성계는 자신이 기척 없이 조용히 있었는데 그걸 알아차린 스님을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스님 드디어 제 인기척을 알아채신 겁니까? 실로 놀랍습니다. 스님의 수행을 위해 인기척을 내지 않았는데 그걸 아신 겁니까? 이성계의 말에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동북면 병마사가 아니요. 병마사께서 어찌 이리 산골까지 오신 게요? 스님의 말에 이성계는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스님께서는 저를 어찌 아시는지요? 저 같은 일개 관리를 말입니다. 말다마다 이 고려 땅 제일 가는 명궁을 내 어찌 모를 수 있겠소이까? 과찬이십니다. 하운데 스님 오늘 제가 이리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은 제가 꾼 꿈이 너무도 기이하여 스님께 해몽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성계의 말을 들은 스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승이 안 들어볼 수가 없겠구려. 우선 이 안으로 들어오시오. 토굴안이 많이 비좁으니 조심하시고. 스님의 말에 이성계는 몸을 최대한 숙여서 안으로 들어갔고 이내 겨우 바닥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이성계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나에게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꿈 이야기를 해보시오. 작은 목소리라니 왜 그러십니까? 이 산 속에 누가 듣는 이도 없는데 말입니다. 꿈의 내용이 천기를 담고 있다면 큰 소리로 말했다가 밖으로 새어나가 그 천기를 누설하게 되면 그 큰일이 아니겠소이까. 자고로 낱말은 새가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였소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용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꿈을 꾸었는데 먼저 동네 닭들이 한꺼번에 울어댔습니다. 이성계는 작은 목소리로 꿈 내용을 말하기 시작하였고 스님 역시 속삭이듯 꿈의 내용을 해몽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마사 닭 울음소리가 어땠소이까? 예스님 꽃기호하고 울어댔습니다. 오라 꽃기호를 한자로 풀면 고기 위가 되니 고귀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뜻이고 온 동네 닭이 그렇게 한꺼번에 꽃기호하고 울었다는 건 온 나라의 귀한 인물이 곧 등장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스님 꿈속에서 제가 무너진 집에 들어가
석갈에 셋을 등에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옵니까? 닭 이야기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스님이 깜짝 놀라며 눈을 감고 연신 염주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어서 마저 해몽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어떤 뜻이 담긴 것입니까? 이성계의 말에 스님은 조금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병마사의 꿈은 참으로 좋은 꿈이긴 하나 이 꿈이야말로 천기를 담고 있으니 함부로 말할 것이 못돼요. 아니 스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병마사께서 등에 석갈의 셋을 짊어졌다는 것은 바로 임금왕 자의 형상이 아니겠소. 소승의 말뜻을 아시겠소. 스님의 말에 이성계는 표정이 굳어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하오면 스님 설마 제가 그만하시지요. 병마사께서는 천기를 본인 입으로 누설하실 생각입니까? 앞으로 병마사의 앞길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니 입을 무겁게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스님 하운데 아직 꿈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아니 꿈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다니 더 있단 말입니까? 어디 말씀해 보시오.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가 놀라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인지요? 병마사의 꿈이 가면 갈수록 아주 가관입니다. 스님 저는 뼛속까지 무장이라 어렵게 말씀하시면 못 알아듣습니다. 하오니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꽃이 떨어지면 마침내 열매가 생기고 거울이 떨어져 깨지면 크게 소리가 나는 법. 이는 임금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니 열매가 생긴다는 것은 결실을 맺는 것을 뜻하고 그러려면 한 번은 나라에 큰 소리가 나야 하지 않겠소이까. 스승이 보기에 확실합니다. 그 꿈은 천기를 지닌 꿈이니 병마사께서는 앞으로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시고 천운이 다가올 때를 잘 준비하십시오. 스님의 말을 들은 이성계는 마치 장님이 앞을 보게 된 것처럼 답답했던 앞날이 확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제가 어찌 갚아야 할지 부디 스님의 높으신 법명을 알려주십시오. 소승은 얼마 전 연경에서 돌아온 무학이라고 하옵니다. 무학이라 스님의 법명이야말로 정말 저 같은 무장들이 좋아할 만한 법명이 아닙니까? 스님의 법명을 제가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역사적인 만남은 작은 토굴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의 일을 인연으로 훗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무학대사는 임금의 스승인 왕사로 임명되어 이성계의 곁에서 많은 자문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이성계는 개성에서 새로운 도읍지로 천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통 새로운 도읍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학대사를 불러서 어찌해야 될지 어디로 천도해야 할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해안이 높은 무학대사도 쉽게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제가 당분간 이 조선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왕조에 맞는 도읍지를 찾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무학대사는 그리 말하고 전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쉴 새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지금의 강남을 거쳐서 한강을 건너서 이리저리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한가로이 소를 끌고 농사를 짓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무학대사는 날도 덥고 해서 근처 나무 밑에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소를 끌고 농사를 짓다가 소한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놈아, 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내 그리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도 이 나라의 무학대사가 돼가는구나. 이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그 말을 들은 무학대사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는 노인에게 가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지금 소한테 뭐라 하신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무학대사라 한 것 같은데. 그러자 노인이 손사래를 치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놈이 가라는 곳은 안 가고 자꾸 쓸데없는 데를 가니 제가 그리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무학대사는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어찌 무학대사가 쓸데없는 데만 다닌다는 것입니까? 연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십리만 가변 이조선에 맞는 아주 좋은 곳이 있는데 거기는 가보지 않고 다른 곳만 다니니 그리 말한 것입니다. 무학대사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무학대사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이곳에서 북쪽으로 십리만 가보십시오. 그러면 찾던 곳이 나올 것입니다.
무학대사는 지체 없이 심리를 걸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산세가 수려한 인왕산이 나오고 산 밑에는 넓은 땅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학대사는 놀랐습니다. 노인의 말대로 새로운 왕조의 도읍으로 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경복궁을 짓고 새로운 도읍으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 500년을 이곳을 궁으로 삼았습니다. 노인이 심리를 가라고 한 장소는 지금의 왕십리였습니다. 이것이 무학대사가 왕십리에서 심리를 더 가서 얻은 한양의 궁궐이 된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김씨와 박씨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동갑내기로 한 마을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친구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친구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자식의 6인데 너무나 가난하였고 박씨는 자식은 둘이며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 김씨의 식구들은 늘 박씨의 집에 가서 품을 팔아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김씨의 장남 칠복이가 계속 머뭇거리며 아버지 김씨 앞에서 뭔가 말을 할 듯 말 듯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말없이 가만히 있자 이 모습을 본 김씨가 아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아, 뭘 그렇게 머뭇거리고 서 있는 게냐? 어려워하지 말고 할 말이 있으면 해보거라. 네 압인데 뭘 그렇게 망설이느냐? 네, 아버지. 말씀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설날이지 않습니까? 저 옷 한 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너무 작고 또 여기저기 해진 곳도 너무 많습니다. 김씨가 말을 듣고 아들 칠복이의 옷을 보았습니다. 칠복이는 어린 동생의 옷을 입은 듯 무척 작은 데다가 여기저기 찢어진 곳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옷이 찢어진 것을 본 김씨의 가슴 또한 찢어지는 듯하였습니다. 아비 된 입장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가.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아비가 되어서 자식 옷 한 벌 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밥이나 죽내고 있다니 안 되겠다. 어디 가서 구걸이라도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구해와야겠구나. 김씨는 아들 칠복이에게 꼭 옷 한 벌 사주겠노라며 약속을 하고는 돈을 구해오지 못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동네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김씨는 어느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산을 올라가다 보니 그곳에 아주 큰 절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씨는 너무 걸어서 허기가 져서 쓰러져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절에 가서 밥 한 끼만 얻어 먹어야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참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아유, 어지러워라. 김씨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에서 스님들이 모두 어디론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김씨가 도망치고 있는 스님을 하나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스님. 대체 어딜 급하게 가시는 것이오? 부디 나 밥 좀 주시면 안 되겠소? 너무 걸었더니 배가 너무 고프오. 김씨가 애타게 말하니 한 스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밥을 꺼내어주며 실컷 먹으라고 하고는 또 정신없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왜 스님들은 허겁지겁 도망을 치는 것일까요? 아이고, 이리 넉넉하게 밥을 주시다니 참으로 고맙구만. 김씨는 스님들이 도망을 치는 것이 배고픔에 무엇 때문인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허겁지겁 먹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나니 배가 불러 갑자기 잠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씨가 아무도 없는 절간에서 한숨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아주 좋은 향기와 옷구슬이 쟁반에 구르는 듯한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아무도 안 계세요. 아이, 산속에 무슨 소리야? 이건 무슨 향기도 나는데. 김씨가 눈을 떠보니 자신의 눈앞에는 아리따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왜 절에 나타난 것일까요?
여인 꽃분이는 김씨가 일어난 것을 보고는 웃으며 주안상을 들여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꽃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끔 스님들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하곤 한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스님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럼 이 음식과 술을 선생님과 같이 먹으면 되겠네요? 얼떨결에 김씨는 여인 꽃분이 함께 술을 마시는데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술 대접을 한단 말인가? 또한 이 산속 깊은 곳에 아무리 스님에게 음식을 대접한다지만 혼자 오다니 가만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 그리고 스님들이 도망치는 것도 이상하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먹는 척만 해야겠다. 분명 무슨 속셈이 있는 게 틀림없어. 불길하게 생각한 김씨는 마시는 척만 하고 술들을 모두 옷에 쏟아버렸습니다. 다행히도 김씨는 워낙 누더기인 옷을 여러 벌 껴입은지라 옷이 젖어도 젖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취하지 않은 채 한참 술을 마시는 척을 하였고 결국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인 꽃분이 먼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김씨는 가만히 잠이 든 꽃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만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자. 아까 이절에 스님들이 도망을 간 것도 그렇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리 호화로운 주안상을 내주고 옆에 앉아서 술까지 따라주는 것도 이상하고 이거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이 여자 이거 안 되겠구만. 가만히 있다가 내가 화를 당하겠구나. 김씨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여겨 밖에 나가 밧줄을 가져다가 꽃분이를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술에 너무 취한 꽃분이는 자신이 밧줄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참 뒤 술에 취한 꽃분이는 깨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깨어난 꽃분이를 본 김씨는 어디선가 회초리를 가져와서 마구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는 정체가 뭐냐? 어서 네 정체를 밝혀라. 혹시 내 뒤에 산적들이 숨어 있는 것이냐? 그래서 내가 정신을 잃으면 나를 산적 놈들에게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니더냐? 내가 너의 속셈을 모를 것 같으냐? 어서 살고 싶거든 바른 대로 말을 하여라. 김씨가 그리 말하며 또 다시 꽃분이에게 회초리를 때리는데 꽃분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소리만 질러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꽃분이가 꼬리 9개 달린 여우로 변하며 죽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사람이 아니고 구미호였던 것인가?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김씨는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때 갑자기 근처에 웬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김씨는 또 너무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회초리를 들고 남자에게 향했습니다. 누구냐 넌? 너도 이 구미호와 한패인 것이냐? 김씨가 벌벌 떨며 묻자 남자는 갑자기 김씨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말입니다. 저는 이 구미호에게 잡혀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심부름을 하고 목숨을 연명해 왔던 석삼이라고 합니다. 이 구미호를 없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덕분에 풀려날 수 있게 되었으니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니 뭐라고? 이게 사실이란 말인가?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김씨는 회초리를 내려놓고 엎드려 있는 남자 석삼이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루에 앉아서 석삼이의 지난 세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어보았는데 어찌나 고생을 하였던지 김씨는 자신의 고생은 고생으로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보시오. 그 참으로 고생이 많았소. 아주 그냥 노예였네 노예. 나는 말이오. 내 삶이 참으로 힘든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삶을 포기할 생각도 했었는데 그대와 같이 힘든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버텨 살아낸 걸 보니 내가 내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오. 내가 오히려 더 고맙소. 가만. 그런데 올해 나이가 몇이나 되오? 네, 저는 올해 40입니다. 선생님은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이고 그렇구만.
나는 50이요. 나보다 동생이구먼. 결혼은 했어. 그리고 다른 가족들은 있어. 애석하게 가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이 구미호 때문에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저 혼자입니다. 아이고 딱해라. 그럼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만난 것도 하늘이 내린 인연이니까 우리 의형제를 맺는 게 어떻겠소? 내가 나이가 윈이 형하고 자네는 나우하고 어떠하오? 정말입니까? 저는 지금 아무도 없는데 저를 동생 삼아 주신다니. 저는 너무 좋습니다, 형님. 그래. 그럼 내 아우로 생각하고 이제 말을 놓겠네. 우리 아우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그럼요,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구미호가 죽은 자리에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도망쳤던 스님들이 절에 달려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스님이 구미호를 보고 놀라하며 김씨와 석삼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이 절에 무시무시한 구미호의 기운이 쳐들어와서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이라 여겨 도망을 쳤는데 기운이 갑자기 사라져서 이리 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 분이 이 구미호를 물리친 것입니까? 제 두 눈으로 보았지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석삼이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 구미호에게 붙잡혀 심부름을 하던 사람이고 여기 이 형님께서 이 구미호를 때려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몹시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아니 어찌 이 무시무시한 요물을 혼자 잡으실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우리 절의 은인이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요물이었습니까? 그냥 회초리 몇 대 때리니까 꾀꼬닥하였는데 말입니다. 이럴 수가 그게 참말이십니까? 그렇다면 회초리 때리는 능력이야말로 참으로 하늘이 내린 능력이십니다. 아이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자식 새끼 6명 키울라다 보니까 회초리질은 이골이 나도록 해서 말입니다. 그 뭐 하늘이 내렸다고 하기엔 자식 키우는 부모들이 다들 이 정도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게 맞는 것입니다. 자식은 하늘이 점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식을 위해 잘 되거라 바르거라 매일 내리치던 회초리는 사랑의 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그것이 하늘도 감동시키고 요물을 물리칠 힘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요물이 와도 이겨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와 심지어 6명의 자식을 회초리질을 하셨다니 더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아이 그게 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듣고 보니 스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든 구미호를 물리쳤으니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괜찮습니다. 저 배고플 때 밥도 챙겨주시고 잠자리도 제공해주시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절을 구해 주셨으니 보답을 해야죠. 우리 절에 금싸라기와 은싸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방에서 금싸라기와 은싸라기를 가지고 나와서는 절 마구간에 묶여있는 말을 실어 김씨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여 거절할 수 없었던 김씨는 그것을 받고 석삼이와 함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드디어 아들에게 옷 한 벌 사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 구미호에게 잡혀있는 동안 석삼이는 도수를 배워서 부적을 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에게 부적을 붙여서 축치법을 쓰게 하니 말은 순식간에 김씨의 집 앞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아이 동생 참으로 대단하네. 아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어찌 구미호에게 잡혀 있었던 것인가? 형님, 이 능력은 구미호가 저를 심부름시키려고 가르쳐 놓은 것입니다. 그 구미호의 능력은 이런 잔재주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미호를 회초리로 때려잡은 형님이 아주 대단하신 겁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존경까지야. 나는 그냥 술 먹고 자길래 묶어놓고 팬 건데
거참 다들 대단하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구만. 뭐 여튼 어서 들어가자고. 김 씨와 석삼이는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의형제인 석삼이를 소개하였는데 석삼이가 보기에 이 가족들의 행색이며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헐 안 되겠습니다, 형님. 우리 조카들이며 형수님 얼굴이 며칠씩 굶은 것 같은데 하찮은 재주지만 제가 좀 재주를 부려봐야겠습니다. 잠시 후 석삼이가 품에서 부적을 꺼내어 태우니 갑자기 부적이 다 탄 자리에 옷이 생겨나고 음식이 생겨났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신이 나서 옷을 입어보고 음식을 맛나게 먹었습니다. 그러자 김 씨가 흐뭇하게 웃고 있는 석삼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거참 재주가 참으로 뛰어나구먼. 음식과 옷을 만들어내다니. 신통하구만 신통해. 네, 형님. 그런데 그게 저도 아예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근처에 음식과 옷이 많은 집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아니 뭐야. 그럼 훔친 것인가? 왜 이런 내용을 진작 말하지 않았어? 이거 큰일이구먼. 얘들아 옷 벗어라. 그만 먹어. 김 씨가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웃에 살던 친구 박 씨가 김 씨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김 씨와 가족들이 입고 있는 옷과 먹고 있는 음식을 보고 어이가 없어하며 외쳤습니다. 여기로구나.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만든 음식과 옷들을 훔쳐간 놈들이 여기 있었어. 이봐 친구 그렇게 안 봤는데 도둑질을 한 건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아니 내가 자네들 먹고 살 수 있게 일거리도 주고 말이야. 얼마나 잘해줬었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정말 자네 친구 맞는가? 박씨 그게 아니고 진정 좀 하고 내 말 좀 들어보게. 그게 아니고 뭐가 아니야? 화가 난 박 씨가 김 씨의 멱살을 꽉 움켜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의형제 석삼이는 화를 내며 부적을 하나 뽑아 박 씨에게 던졌습니다. 이놈 어디 감히 우리 형님을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석삼이의 부적이 박 씨에게 날아가 붙자 박 씨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이제 아주 요사스러운 도사까지 고용을 해서 우리 집 물건들을 털어간 갠가? 이놈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러자 석삼이가 또 화를 내며 부적을 하나 던졌습니다. 이놈 감히 우리 형님께 나쁜 놈이라니.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러자 부적이 박 씨의 입에 붙었고 박 씨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아유 이를 어째. 이봐우. 그거 아무리 나를 생각해서 하는 일이라지만 이거 일을 너무 크게 벌려놨어. 이를 어쩐단 말인가. 이 마을에서 이제 나는 어찌 살아간단 말인가. 김 씨의 말에 석삼이는 당황하며 머리를 긁다가 말했습니다. 어휴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아우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여우에게 붙잡혀 살면서 세상살이 경험이 없다 보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차라리 저를 회초리로 때려 죽이십시오. 제가 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말하는 석삼이를 본 김 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또 죽을 건 뭐야? 그냥 이 마을을 조용히 떠나세. 자네의 도술이라면 아주 멀리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대로 있으면 자네나 우리 가족 모두 감옥에 갇힐 신세야. 그냥 같이 떠나세. 김 씨의 말에 석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형님 역시 형님이십니다. 과연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석삼이가 다시 부적을 여러 장 꺼내어 태웠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김 씨와 가족들 그리고 석삼이 모두 생전 처음 보는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어느 산의 산 꼭대기였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누구도 우리를 찾지 못하겠구만. 그런데 그냥 여기서 살긴 좀 그렇지 않나?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어이 형님, 걱정 마십시오. 석삼이는 부적을 다시 꺼내어 태우니 그 장소에 금으로 된 새 집이 생겨났습니다. 형님 어떻습니까? 금으로 된 집을 지어봤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함께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금으로 된 집까지는 굳이 뭐
하며 멀쩡한 집으로 지어달라고 말하려 하는데 와 황금집이다. 이야 신난다. 어머나 세상에 이런 집에서 살게 되다니 하며 김 씨의 가족들이 금으로 된 집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김 씨는 그래, 평생 고생하며 살았으니 이제 이런 호강도 누려봐야지. 하며 김 씨는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뒤로 이 금으로 된 집에서 김 씨의 가족들과 석삼이는 오래오래 즐겁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그 무거운 금집의 무게를 산이 이기지 못하였고 결국 집이 산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금으로 된 집이 묻혀 있다고 해서 산의 이름은 금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돌쇠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돌쇠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갈 곳 없이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였습니다. 돌쇠는 고아이고 배운 것은 없지만 차명특하고 사려 깊은 사내였습니다. 여느 양반집 자제였다면 장원급제하여 나랏일을 할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도성 옆에 있는 한 약방 주인에게 거두어져서 그곳에서 자비를 하고 숙식을 해결하며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오늘은 손님도 별로 없고 마침 약재들도 정리를 다 미리 해두었으니까 참 한가하구나. 돌쇠가 한가롭게 약방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남자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모습이 평소에 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뭐지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봐왔는데 저런 사람은 처음 보는데 차려입은 것 하며 생김새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구나. 몸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 돌쇠는 마침 할 일도 없고 호기심도 생겨서 남자를 따라가 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남자의 집에 이르자 돌쇠는 담벼락위로 올라가 남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아주 품위가 있고 하는 행동이 훌륭해 보였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주 훌륭한 사람이로구나.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도 저리 행동거지가 바르다니.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이 근방에 저 정도의 인물은 없었다. 내가 따를 만한 사람이로구나. 돌쇠는 사실 약방의 일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능력에 비해 일이 너무나 쉽기도 했고 좀 더 큰 일을 하고 싶다는 아주 원대한 포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약방 주인도 종종 자신에게 다른 뜻이 생기면 언제든지 떠나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준 터라 돌쇠는 바로 남자의 집 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돌쇠가 문을 두드리자 남자가 문을 열었고 돌쇠는 다짜고짜 남자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무슨 일이든 잘 해냅니다. 거두어 주시면 곁에서 모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반드시 나으리에게 쓰임이 있을 것입니다. 돌쇠의 말에 남자는 이렇다 저렇다 말없이 그를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나라에서도 용맹하고 현명하다는 황장군이었습니다. 돌쇠는 황장군의 집에 들어간 뒤로 그를 충실히 따르며 그가 필요로 하는 일은 그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챙겼습니다. 그러자 황장군 또한 돌쇠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였습니다. 황장군은 돌쇠를 며칠 살펴보고는 그의 내력이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집안일을 맡겼고 재산까지 관리하도록 시켰습니다. 돌쇠는 그런 황장군의 믿음에 보답하듯 숨김도 거짓도 없이 황장군의 집안일을 살뜰히 챙기고 재산을 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장군이 돌쇠를 불러 말했습니다. 돌쇠야, 나의 일을 돌봐준 지도 수년이 되었구만. 너도 이제는 장가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저 나리의 일을 돕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냥 곁에서 나으리를 모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다. 너에게 적당한 혼처를 마련해 줄 것이니 그리 알거라. 황장군은 그러더니 정말로 어떤 부잣집과 돌쇠를 혼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부잣집의 사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떠돌이 신세였던 돌쇠가 졸지에 부잣집 사위가 되었고 부잣집에서 딸에게 많은 재산을 주어 보냈기에 돌쇠는 단번에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돌쇠의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단번에 부자가 된 돌쇠를 무척 부러워하였습니다.
이보게 자네 아주 좋겠어.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되었구만. 맞아 아유 장가 잘 가서 팔자가 폈구만 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재물과 좋은 집에 정말 부럽구만. 돌쇠는 지인들의 부러움 섞인 말에도 그저 초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별 좋을 것 없다네. 돌쇠는 재물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그저 혼인한 뒤에도 황 장군의 일을 계속 잘 살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돌쇠가 그만 노름판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더욱 사는 게 무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름판에 가는 빈도가 늘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주 매일같이 노름판에 들락날락하며 그곳에서 무례배들과 어울렸고 그것도 모자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그런 행동에 그를 알던 이웃들은 물론이고 황 장군의 측근들이나 황 장군의 가족들은 이 돌쇠를 마구 욕해댔습니다. 거복에나 근본 모르는 사람을 거두어줘서 잘 대해주었더니 결국 일이 되지 않았는가. 당장 쫓아내게.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황 장군은 돌쇠를 처음처럼 계속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돌쇠를 감싸주고 내치지 않는 황 장군을 더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황 장군은 임금을 호위하는 호위군 금군의 수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워낙 능력이 출중하고 인품이 훌륭하였기에 금세 임금의 신임을 받았고 얼마 뒤에는 삼도의 수군을 총괄하는 삼도수군 통제사로 영전을 하여 부임하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황 장군은 죄를 지은 전임 통제사를 잡아오라는 어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는 어명을 받자마자 궁을 나와서는 바로 돌쇠를 찾았습니다. 그때도 돌쇠는 노름판에서 노름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한참 도박을 하고 있던 돌쇠에게 황 장군의 부하가 달려와 황 장군이 그를 찾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돌쇠는 말을 듣자마자 판을 박차고 일어나 황 장군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황 장군은 돌쇠에게 앞뒤 설명 없이 말했습니다. 당장 어명을 수행해야 하니 속히 행장을 꾸리고 나를 따르라. 황 장군의 말에 돌쇠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행장을 꾸리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며 바로 황 장군을 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황 장군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들 수군댔습니다. 아니 어명을 받아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이 기껏 데려가는 사람이 도박에 빠져 사는 노름꾼이란 말인가. 황 장군은 어찌 저 인간을 믿는 건가. 저놈 반드시 황 장군의 앞길을 막을 거야. 사람들은 이미 돌쇠가 지난 몇 년간 살아온 행태를 보며 그를 안 좋게 보고 있던지라 혀를 차며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은 황 장군에게 가서 그를 데려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데려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황 장군은 고개를 저으며 돌쇠를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황 장군과 돌쇠는 수군 통제사 군영에 있는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즉시 어명에 따라 전임 통제사를 잡아들였고 그를 한양으로 압송에 올렸습니다. 당시 통제영이 있는 곳은 민심이 흉흉하고 사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끼니를 굶기 일쑤였고 치안도 엉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전임 통제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통제사도 자신들을 괴롭힐 것이라 생각하며 몹시 경계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거기에 훈련도 안 된 병사들 또한 아주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황 장군은 잠시 수군의 상태를 살펴보고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너는 곧 수군의 장부들을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정리가 안 된 것이 있으면 잘 정리를 해주고 채워놓으라. 그리고 이 수군의 실제 물자 재고를 정확히 파악해보고 해라. 뭐가 많고 뭐가 부족한지 꼼꼼히 조사해라. 황 장군의 명을 받은 돌쇠는 이렇다 저렇다 군말 없이 바로 일에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군영 안팎으로 기존 관리들과 소통하며 수군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였고 곧 모든 장부들을 꼼꼼하게 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부에 빠져있는 수많은 물자들을 별도로 추스러 새로 장부를 마련해 보고하였습니다. 그가 빠진 군수 물품을 정리하자 돌쇠가 수일 만에 정리해 마련한 수군의 재산만 무려 5만 양에 달했습니다. 돌쇠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황 장군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장군님의 명을 받들어 수군의 재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장부와는 다르게 별도로 추스린 재물이 5만 양에 이르는데
이 재물들을 어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돌쇠의 물음에 황 장군은 잠시 고민하다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돌쇠 너에게 맡기겠다. 군영의 상황을 잘 살펴서 바르게 처리하거라. 황 장군의 말에 돌쇠는 그러겠다. 대답을 하고 곧 군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쇠는 한나절 동안 군영과 군영 근처의 마을을 살펴본 뒤에 돌아와서 마련한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는 이 수군 안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밥을 하고 술을 빚어서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군사들과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을 모아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통제사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있던 백성들과 군사들은 몹시 좋아라 하였고 긴장과 두려움을 조금 풀었습니다. 어유 세상에 이게 얼마만에 배에 기름칠을 하는 건가. 그러게 아이 오자마자 또 우리에게 뭘 빼앗아가나 걱정했는데 이건 오히려 맛있는 음식을 주고 잔치를 벌여주시니 혹시 배불리 먹이고 뭐 힘든 일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사람아 괜히 그런 소리 말어.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나름 재미있게 잔치를 즐겼습니다. 오랜만에 각박했던 수군과 마을들이 활기를 띠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새로운 통제사에 대한 경계를 풀지는 않았습니다. 돌쇠는 잔치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바로 수군의 관리들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금을 포탈한 자나 수군의 물건이나 공금을 함부로 쓴 자들을 파악하여 통제사 황 장군에게 보고하며 변상을 명하도록 청했습니다. 황 장군은 별말 없이 명령서를 내려주었으니 돌쇠는 황 장군의 명령서를 들고 다니며 그들에게 가서 함부로 쓴 공금이나 물건들에 대해 변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존의 관리들은 다들 돌쇠에게 네가 뭔데 이리 설쳐대느냐 하고 따지고 들었으나 돌쇠는 그때마다 통제사의 명령서를 보이며 이는 통제사께서 지시하시는 것이며 저는 명을 수행할 뿐입니다. 하였으니 다들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돌쇠가 주야를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며 수많은 관리들과 군관들에게 변상을 받으니 또 수천 금의 돈이 모여들었고 곡식도 수백 석이나 수군에 모였습니다. 돌쇠는 모인 공금과 곡식들을 굶주림에 힘겨워하고 있는 통제영 인근의 백성들에게 저리로 빌려주었으니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있던 백성들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듯 기뻐하였습니다.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백성들에게 돌쇠는 말했습니다. 이는 모두 새로 오신 통제사께서 지시하신 바입니다. 통제사께서는 항상 이곳 수영의 마을 사람들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또한 앞으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마을 사람들에게 수탈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임 통제사의 횡포도 모두 임금님께 고했으니 아마 큰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생업에만 전념하십시오. 돌쇠의 말에 모든 사람들은 통제사를 입이 닳도록 칭찬하였고 사람들은 드디어 이 새로운 통제사 황 장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를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통 수군의 군과 마을 사람들이 다시 정상화되어 활기를 띠웠고 맡은 바 일과 생활에 충실하게 되니 전임 통제사가 엉망으로 망쳐놓은 수군은 다시금 제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돌쇠가 수군의 살림을 총괄하는 동안 황 장군은 통제영의 군사들을 훈련하고 군의 기강을 잡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곧 통제영 군사들은 일전에 왜군을 벌벌 떨게 했던 최강 수군의 위용을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삼도 저녁에는 통제사 황 장군의 명성이 드높아졌습니다. 한양에 있는 임금 또한 이 소식에 몹시 흡족해하였으며 황 장군을 아주 칭찬하였습니다. 후에 황 장군이 통제사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가서 돌쇠의 역량에 대한 것을 말했습니다. 전하, 사람들이 저를 칭송하는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 밑에 일하는 돌쇠라는 사내가 있어서입니다. 이 사실은 전하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데리고 있기만은 그릇이 큽니다. 이젠 저보다는 전하 곁에 두어 나라에 쓰임있게 하소서. 그러자 임금님은 돌쇠를 높은 벼슬에 앉히고 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황 장군과 돌쇠의 관계를 본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주는 황 장군의 성품을 몹시 칭송하였고 그와 동시에 영리한 재주를 가지고 자신을 믿어주는 황 장군을 잘 보필한 돌쇠의 능력을 아주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들도 이렇게 두 사람처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장군바위. 옛날 옛적의 바닷가 근처에는 아주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안가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고장 출신의 한 장군이 이 마을 뒷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오다가 말고 산의 한 봉우리에 자리 잡은 두 개의 널찍한 바위에 자신이 입고 온 옷을 벗어놓고 전장에 나가기 위해 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다로 나가서 바다 한가운데에 저기 가까이 있는 섬까지 몸을 숨기며 나갔습니다. 섬에 몸을 숨기고 있던 장군은 매일 고향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군은 어느 날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활을 당기어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면서 장군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쏘는 화살은 육지에서 내가 이곳으로 떠나올 때 군복으로 바꿔 입기 위해 벗어놓은 옷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옷은 내가 다시 돌아가서 바꿔 입을 옷이니까 내가 다시 돌아갈 때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다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장군은 비장한 표정으로 화살을 시위에서 당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화살은 정말 바다를 건너서 바위에 벗어놓은 장군의 옷 위에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엄청난 활솜씨다. 정말 대단하구만, 대단해. 장군의 활솜씨에 주위 사람들은 너무나 감탄하였고, 그래서 장군이 옷을 장군의 말대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간직하고자 바위 아래에 숨기기 위해서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바위를 들어 올렸는데 마치 장롱처럼 아래에는 옷을 넣어두라는 듯 온통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군의 옷을 잘게서 속에 넣어두고 다시 바위로 덮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끝나고도 장군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위 밑에 간직한 옷은 그때 개서 넣어둔 채로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골짜기를 찾아가 바위를 다시 들어 올리려고 애를 써보았습니다. 장군의 옷이 정말 그곳에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위는 바위 두 개를 포개 놓은 것 같이 생겼는데 이상하게도 손으로 두드리면 속이 비어있는 것처럼 동굴 같은 울림이 있었으며 커다란 쇠코창이로 쪼개진 틈을 가르려고 애를 써봐도 바위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바위는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고 아무도 바위를 들어보거나 쪼개보지 못하여 아직도 바위 속에는 옛날에 장군이 입었던 옷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장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위를 농바위 혹은 장농바위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은 김진사라는 부자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평생 걱정 없이 살아오며 하루하루 무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김진사가 평생 고생하지 않았던 탓인지 집안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김진사에게는 어렵게 낳은 독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아들 돌쇠는 김진사에게는 하나뿐인 독자라 그야말로 쥐면 깨어질까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기른 것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얼굴에 이상스러운 종기가 나기 시작하여 점점 시뻘건 종기가 툭 붉어지기 시작하여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소문난 부자라 의원이라 약이라 하고 써볼 대로는 써보았지만 효염이 있기는 고사하고 얼굴빛이라든지 눈썹이 문정문정 빠져가는 것이 틀림없는 천연병의 증세였습니다. 그동안의 의원들이 돌쇠의 증세를 보고는 나는 의술이 미숙해서 이게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소이다 하고 물러가기를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김진사는 자식을 아끼는 욕심에 설마하니 내 자식이 문둥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하늘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찌 내 자식이 문둥병이라는 것이야. 좋은 약을 써보면 곧 금방 나을 것이야. 하고 스스로가 간신히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누가 보든지 현저히 천연병 환자의 증세가 나타나고 그것을 계속해서 본 김진사는 몇백 길 깊은 골에 거꾸로 박히는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산도 아깝지 않다. 하루빨리 장가를 들여서 돌쇠의 몸에서 자손을 얻어야겠다. 이대로 대가 끓기면 안 되지. 그러나 김진사의 이 애절한 바람이 거의 절망이 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은 김진사 듣는 데서 차마 누구 아들은 문둥이라 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뒤에서는
김진사도 참 재산이 아깝지 천석만석을 하면 뭐래. 누가 문둥이한테 딸을 주려고 하겠어. 비웃기도 하고 가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자연히 퍼져서 누가 청혼을 하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간혹 사실을 모르고 청혼하는 사람이 있다가도 돌쇠입병을 알고는 없던 일로 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김진사도 돈으로 남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이 도왔는지 이웃 고을에 사는 송선달이라는 사람이 청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규수만 얌전하면 가세는 어찌 되었더라도 그야말로 신부를 싸서 데려오겠고 친정에 먹고 살 것까지 주겠다는 말로 몰래 혼처를 구하였던 효과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김진사의 아들이 문둥병이라는 소문이 이웃 고을까지는 퍼지지 않았던 덕도 있었습니다. 이송선달 집에서는 양반이라는 것과 더구나 소문난 부자라는 말에 혹하여서 귀여운 딸을 잘 알아보지 않고 딸을 내놓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김진사는 이 통혼을 받고는 두말 없이 승낙을 하고는 송선달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적지 않은 금품을 혼수에 쓰라고 사주와 함께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송선달 집에서는 난생 처음 만져보는 거액의 돈에 눈이 어두워서 신랑을 우선 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 일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태길 날짜를 받아 놓자마자 아들 돌쇠가 알아 누워버렸습니다. 여느 병 같으면 그야말로 약사발을 머리에 이고라도 장가를 가겠지만 얼굴의 종기가 벼랑간 버석 성에서 차마 얼굴을 볼 수 없는 형편이고 보니 아무리 장가들이기 급한들 그 꼴을 신부집 사람들에게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만일에 한 번만 돌쇠를 본다면 파혼이 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 아닌가. 하필이면 이럴 때내 보름만 더 참아주지 하늘도 무심하구나. 김진사는 태길 단자를 꺼내 들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진사는 홀렛날을 닷새 앞두어서부터는 어떤 사람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이 초조한 낯을 보이고 싶지도 않고 또 조용히 좋은 방도도 생각해보고도 싶어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혼사를 물리지도 않고 자식의 흉악한 낯을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성혼할 길이 없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묘책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방법 없이 혼산날이 사흘 남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을의 면장의 아들 칠보기가 찾아왔습니다. 고을 면장과 김진사는 어릴 적 부처 친한 사이라 그의 아들 칠보기 역시 가끔 그의 부친의 심부름으로 오는 때가 있기에 얼굴을 잘 알기는 하지만은 이번엔 면장의 서찰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에 면장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왔느냐? 아무 서찰도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온 것이. 오늘 실은 아버지께서도 모르시게 혼자 생각으로 어르신을 뵈러 왔습니다. 하고는 다음과 같은 청을 하였습니다. 여쭙기에 염치 없습니다마는 돈 3,000냥 빌려주셔야 저희가 멸문지화를 면하겠습니다. 김진사는 돈이라는 것보다 멸문지화라는 말에 깜짝 놀라서 재차 물었습니다. 아이 그게 웬 소리냐? 어찌 너희 집이 멸문지화를 당한단 말이냐? 아버님께서는 면장을 8년 동안이나 면장 소임을 맡아보는 동안에 돈을 모으기는커녕 그나마 있던 것을 다 없애고 필경에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관금을 가져다가 투기에 이용하였더니 일이 꼬이느라 모두 날리고 빚이 늘어나면서 당황하고 초조하여 그것을 복구하려다가 마침내 국고에 3,000냥의 커다란 구멍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제 돈 같으면 탄식 몇 번으로 마감이 될 것이지만은 관금 횡령만은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한 돈을 능히 빌려줄 사람은 김진사님 밖에 없다 생각하여 온 것입니다. 김진사는 칠보기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더니만 말이 끝난 후에 돈이 얼마냐? 3,000냥이면 되는 것이냐? 너의 스스로의 생각으로 나에게 왔다고 했겠다. 기특한 일이다. 자식이 돼서 부모의 근심을 남의 일 보듯 해서야 되겠는가? 보통 같으면 3,000냥이나 되는 큰 돈을 못 주겠다고 하겠지만은 일이 급하기도 하려니와 너의 정성이 기특해서 내주는 것이니 그리 알아라. 그런데 돈을 주기는 주겠다마는 내 부탁이 하나 있으니 그걸 들어주겠느냐? 예, 무슨 부탁이신지 모릅니다마는 저의 집을 구해주시는 은덕을 결쳐보온이라도 하겠습니다. 몸으로 될 일이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시키기만 해주십시오. 김진사는 얼른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눈치를 보이며 이건 참 말하기 부끄럽다마는 한 번 들어주었으면 한다. 내 아들 돌쇠의 병이 남이 싫어하는 문둥병인 듯하다. 그리고 그동안의 매번 온 사가 모두 이것 때문에 파탄된 사실
그리고 이번에 운이 좋아서 혼인 날짜까지 다 와서 이제는 목적을 달성하였구나 하였더니 그것마저 하늘이 노한 것인지 아들 돌쇠가 수일 전부터 병석에 누워 있으니 혼례를 치르러 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번 혼사를 놓치면 다시는 돌쇠를 혼인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네가 내 자식 대신 신부 집에 가서 대리로 혼례를 지내고 며느리를 데려다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나중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모두 책임을 질 테니깐 제발 그리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집에선 천만다행으로 내 자식의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다행 아니겠느냐? 네가 내 아들이라 해도 모를 것이야. 아니 그런데 신방을 꾸밀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쯤이야 방법이 있겠지. 내가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야 거기서 억지로 너와 신부를 한 방에 들라고 해야겠느냐? 하고 이번에는 김진사가 칠복이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쉽게 대답하기에는 너무나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 일은 김진사가 감당하겠다고 약조하였고 그보다도 만약 김진사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삼천냥에 대한 승낙조차 어찌 될런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칠복이는 마침내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돈은 오늘 곧 보낼 테니 이번 일만은 너하고 나하고만 알고 있자. 물론 수행 가는 사람과 내 집안 사람들이야 자연 알아야만 하겠지만은 하고 김진사는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김진사 집과 송선달 집은 혼례는 예정대로 신부 집에서 거행되고 송선달은 똑똑한 사위를 얻은 것을 무한히 기뻐 자랑까지 하였습니다. 사위가 벼랑간 몸이 아프다 하여 신방을 꾸미지 못하는 것쯤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부를 잠깐 대기시키고는 칠복이 혼자만을 자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일이 지난 후에 칠복이는 신부를 데리고 패백을 드리러 김진사 집에를 와서는 곧 뒤로 빠져나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며느리만 데려다 준다 하는 약속을 완전히 지킨 것입니다. 패백을 드린 날 밤 신부는 너무나 의외의 일에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례를 지낸 남편은 간 곳이 없고 병석에 누워있는 차마 볼 수 없는 몰골의 사나이가 정작 진짜 남편이라니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붙들고 간곡히 사정사정하고는 모든 것을 팔자로 여겨달라고 사정사정하였습니다. 김진사의 생각은 며느리를 데려다 놓고 사정하면 어린 신부가 제 아무리 똑똑한들 별 수 있으려 한 것이었지만 신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흉한 병자라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갖추어 하늘에 맹세한 사람이 따로 있게 되었으니 그 사람이야말로 정작 남편이 아닌가. 만일에 시부모의 청을 듣는다면 그것은 시집간 지 사흘 만에 두 난군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녀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김진사의 집엔 마치 불이 꺼진 집 모양으로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새며느리가 밤사이에 도주한 것입니다. 이 일을 어쩐다. 어디에다 이런 말을 하랴. 이래도 창피 저래도 창피투성이다. 김진사는 다시 머리를 싸고 눕게 되었고 돈 3,000냥이 공으로 없어진 셈이었습니다. 신부는 밤중에 시집에서 빠져나와 자기 친정으로 도망해 간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송산달의 집에도 남에게 말 못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김진사에게 속은 것이 분하고 괘씸하고 딸을 버린 것이 원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송선달의 딸은 송선달에게 김진사 집에다가 시비를 거는 것보다 혼례를 지낸 신랑을 찾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는 것이 두 집안 창피를 면하는 길이고 또 자기가 응당해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송선달은 딸이 말이 사리가 합당하여 부모의 만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랑을 찾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공경에 빠진 것은 김진사였습니다. 며느리는 얻지도 못하고 돈 잃고 창피 보고 더구나 남에게 사정 이야기도 못할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김진사의 집은 지옥에 빠진 집안처럼 깊은 슬픔에 잠겨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형편을 잘 아는 면장과 칠복이는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에게 큰 불행을 끼치고라도 자기만 일이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그리 만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송선달 집에서 신랑 대신 온 대리신랑이 면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송선달 집에서는 강경한 엄포가 왔습니다. 칠복이가 딸과 혼인했으니 당연히 사위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기 혼례로 관아에 고해서 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칠복이는 크나큰 발목을 잡히
막힌 이상 두말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신부의 집의 요구대로 그리로 장가를 다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연을 곁에서 듣고 앉았던 칠복이의 누이 동생 꽃분이는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얼 알겠습니까마는 우리 집이나 송선달 집에는 잠깐 창피를 보셨을 뿐이지 전화위복이라더니 우리 집은 멸문을 면했으니 그리 손에 댈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제일 가여운 것이 김진사 어른이 아닙니까? 아버지께서는 김진사 어른의 돈이 아니었다면 지금 어떤 고초를 당했을지를 모를 것을 그 어른의 돈으로 이를 피하고 나서 은혜를 갚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김진사 어른의 욕심이라 그리 말하면 세상에 이럴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에 우리만 잘 되었다고 친구를 외면해버린다면 하늘이 용서하시지 않으리라니겠습니까? 그러자 칠복이가 여동생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글쎄 내 말이 옳기는 하다마는 애초에 우리가 그리 하자고 해서 한 일도 아니고 또 지금 김진사의 근심을 덜어주잔들 별 도리가 없지 않느냐. 김진사 어른은 며느님 하나만 생겼으면 이 근심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야 그렇지. 그러면 그 집에 더 이상 아무 걱정이 없고 면목도 살릴 수 있지. 그럼 제가 그 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칠복이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아니 문둥이와 혼인한다는 것이냐. 그것이 말이 되느냐. 문둥이 아니라 미친 사람에게도 가야만 될 형편이면 가야 합지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저희 팔자입니다. 저 하나 이 세상에 없다. 생각하시고 그리로 보내주시면 아버지와 오빠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잘 살고 남을 구덩이에 집어넣은들 그 영화가 어찌 오래 가겠습니까? 동생의 나이보다 성숙한 말에 칠복이는 아무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진사는 자신의 딸을 며느리로 보내겠다는 면장의 말을 듣고 눈물로써 감사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절벽에서 살길을 얻은 셈이요 어둠에서 등불을 얻은 격으로 그들의 슬픔에 잠긴 가슴에는 따스한 햇살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어제까지 죽은 듯 고요하던 김진사의 집안이 오늘은 웃음 바탕으로 면장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진사는 어떤 며느리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남편 돌쇠도 혼인한 후 이상하게도 점점 몸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김진사의 집안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도 종종 남에게 은혜를 입는 경우가 있지만 발등에 불을 끄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어린 며느리보다 못한 것을 잘할 것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